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반기문 모시기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풍이 상륙하면서 반기문의 사람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최측근은 누굴까요? 주제어 보시죠. 좀 감개가 무량하죠. 좋은 꿈 좀 꾸셨나요? 잠은 그렇게 많이 못 잤습니다. 어제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짐도 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쾌합니다. 상쾌하고 공기도 맑고요. 여기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또 우리 지역구의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볼 때 한국인으로서 세상을 가장 넓은 눈으로 봐오신 분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 이런 거에 대한 나름의 답을 좀 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분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다. 내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반기문 총장께서 10년 동안 세계 정치 경제를 경영하시면서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걸 보고 참 저도 느끼는 감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반의 사람은 누군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역 의원 중에서 얘기를 좀 해보죠. 눈에 띄는 두 분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정진석 의원. 네. 누가 더 가까운 걸까요? 일단 뭐 지금 원래부터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예. 사실은 뭐 이제 충청 출신에다가 또 지금 이제 JP 김종필 전 총리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국내의 어떤 정치적 이 중간다리 역할을 그동안 쭉 해왔지 예. 않습니까? 본인도 사실 이번에 오시기 전에 직접 뉴욕까지 건너가서 이제 반 총장을 만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좀 프로그램을 짜왔던 예.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정석 원내대표가 보면 저 큰 틀에서 보면 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예. 그 뒤에는 결국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상당히 이런 큰 틀에서의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본인이 이제 바른정당에 이제 합류하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사는 지역이 또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아마 합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일단 두 분이 나름대로 일단은 뭐 자청용 우백호로 할까요? 일단 형성하고 있는 그런 형국 같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택에 도착했을 때 반기문 전 총장 바로 옆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명분은 뭐 지역구, 예. 나경원 의원 지역구로 이사를 오셔서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전 유엔 사무총장을 환영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그 명분은 그거지만 본질적으로는 반기문 총장의 최측근임을 자처하면서 캠프의 중요한 그 마스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를 속내를 드러낸 것 같은데 현재 그 반기문 총장의 숙제로 본인 그 캠프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적 구성을 비충청도, 비외교 라인, 비박근혜 라인으로 좀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물 좀 전면에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 소위 말해서 MBJP라 그래서 MJP라 그래서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주요 측근들과 JP 인맥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은 그 정치 교체를 얘기하면서 인물들은 새로운 인물이 포진되고 있지 못해서 빨리 캠프가 정비되어서 안살림을 맡는 사람들은 당의 선거에 경험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외연으로 드러나는 인물들은 예. 반기문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새 인물, 새로운 인사들로 좀 배치가 예.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의 사람들 키워드를 꼽자면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분들을 꼽아봤는데 충청, 외교, 범, 여권 이렇게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예. 뭐 40년 동안 사실 외교관으로서 생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부의 후배들 그룹들 지금 오준 전 대사라든지 김숙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부 정통 외교부 출신들의 어떤 후배들로서 사실 보좌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또 박진호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류에 속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또 그룹 자체는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출신들 그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 이 박형준 그 전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 출신들 이렇게 어떤 크게는 어떤 세 가지 그룹으로서 이제 측근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사실은 뭐 국내 기반이 정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설적인 형태로서 아마 제가 볼 때 세 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예. 문제는 이거 갖고도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일단 이 붙지 않으면 예. 사실은 일정 정도의 행보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힘들거든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붙는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날 첫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정치인들은 병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항상 뒤에 보면 그 할 때 보면 동교동계 가신들을 절대 못 오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옆에 오게 했어요. 그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예. 사진 한번 찍히기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그 반기문 사무총장 옆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심하게 치열하게 벌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반 총장 입장에서도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나 좀 구태 이미지 또 옛날 이미지 이런 것들만 너무 할 경우는 그 이미지가 또 국민들 이미지 작용할 수가 있고 너무 또 본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하면 그것도 좀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전 정권 연장하는 게 아니냐,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바꿔라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반 전 총장께서 지적한 그대로 우리나라를 총체적 난관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바로 반기문 총장 옆에 서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10년간 나라를 망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패권과 기득권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반기문 캠프 쪽에 MB 쪽 인사들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이 정치권에 새로운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선거 캠프를 꾸리려면은 과거 큰 선거를 치러본 유경험자들이 필요할 텐데 그 MB 정부 출신 가운데서 기존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아마 일부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그 캠프에 MB 정부 출신 일부 인사가 포함이 됐다고 해서 그 캠프 구성이 전부 MB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근혜 정부,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박형준 전 총장은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유경험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늘 예. 아래 새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그 대선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안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쓰더라도 국민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반기문 총장이 그 지향하는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인물들이 배치돼야 하는데 예. 그런 점에 좀 아쉽다는 얘기 드는 거고 특히 반기문 총장을 보면 1층 없이 2층을 지으려고 한다. 즉 보수에 대한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예.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문제 때문에 여당이 인기가 없자 여당과 차별하기 위해서 여당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중도 진보 전략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전통적인 보수층들이 반기문 총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차라리 그래서 보수의 혁신을 전면에 내걸고 그리고 나서 그 혁신을 기반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거기에 예. 맞게 정당을 어느 정당과 함께 힘을 합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은 결코 중장기로 볼 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반기문 하면서 모여들고 현역 의원들만 봐도 정진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반기문 지지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두 분만 봐도 상당히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번 붙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정말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걸로 보면 결국 지금은 반기문이라는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모여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비된다면 좀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부적인 권력 싸움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누가 진짜 최측근의 그렇죠. 자리에 가느냐. 이 왜냐하면 싸움이 또 그 시작되는 옆을 거거든요. 차지하기 예. 위한 경쟁들이 치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정치권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선점하느냐
중요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치의 틀을 짜고 탈 때 반기문 사무총장에 보면 그래도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좀 그래도 지지도 올라가고 예. 한다 이럴 것 같으면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 경험이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단 중용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지금 여의도나 마포나 광화문 가면 예. 사무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가 도대체 정확하게 사무실 지금 일단 마포 사무실만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예. 공인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무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자차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걸 반 총장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반 총장을 팔아서 뭔가를 또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바로 반기문의 최측근이다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반기문 모시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보수 양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반기문 총장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친 거는 패권주의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패권 중심. 그래서 당을 사당화하고 당을 자기의 정치를 하기 안에 발판으로 이용하는 그런 말하자면 일들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저는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이분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것도 새누리당을 혁신하려고 그러는 것도 뭐 그중에 하나인데 반 총장께서 우리 새누리당을 참 지지를 하시는구나 하려고 하는 일을 그런 생각을 큰 원군을 한 분 얻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정치 교체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 정치 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예 논평을 거부하는 무시 전략, 질문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도 말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옹졸한 정치, 이거 바꿔야 됩니다. 또 박원순 시장은 세계 평화 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영혼 없는 위기가 아닌가 하는 식의 비하 정치, 이것도 바꿔야 될 정치 교체입니다. 네, 임명진 위원장은 반 전 총장 귀국 전까지는 매달리지 않겠다. 이렇게 또 각을 세우더니 귀국 메시지를 듣자마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뭐 그 새누리당의 고민은 이제 친박 인적 청산 다음에 국면은 바로 임명진이 그리는 그 새누리당의 대선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예. 대선 드라이브의 핵심은 대선 후보를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인재 전 의원이라든가 몇 분이 나서곤 있었지만 예. 그런 분들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대연합으로 한 축으로 예. 참여할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러브콜을 던지는 것 같고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개별 인사에 대한 그 캠프는 영입을 하더라도 실제 정치 세력과 어느 세력과 연대해야 될지 새누리당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정당을 창당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바른정당과 할지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히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명진 위원장은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치에 상당히 오랜 경험이 있는 네. 분의 얘기를 듣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원래 뭐 예. 운동권 이제 옛날 도시빈민 선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현실 정치에 상당히 그래도 많이 관여를 해오셨죠.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이다 보니까 예. 또 말씀도 잘하시고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어떤 전체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지금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구애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결국 정치인의 힘은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모든 것을 다 예. 바치고 하지만 또 이게 언젠가는 또 다시 뭐 지지도가 떨어지면 또 이제
많이 바뀌겠죠. 예. 그러나 결국 이제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의 생존의 길이 결국은 이제 대권 후보를 데리고 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다시 뭐 당이 합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려면 그래도 뭔가는 대권 후보에 대한 그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임명진 위원장 입장에서도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적극적 구애. 근데 지금 그날 이제 성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패권 정치라든지 기존의 예. 친박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을 많이 드러냈지 귀국 않습니까? 메시지에 분명히 담겨 그렇죠.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임명진 위원장도 지금 빨리 윤리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지금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려는 것도 아마 빨리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친박 청산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귀국 메시지 자체만 보면은 바른정당 쪽으로 확실히 좀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실제 정체성과 미래 지향성들 현실에서의 그 친박 새누리당이 처한 처지를 보면 칼라가 맞는 것은 바른정당인데 하나 바른정당을 선택하기 하나의 난점이 있습니다. 대선을 불출마 선언한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분들은 반기문 총장과 당내에 있는 소장파들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런 분들과 경선을 해서 예. 국민들의 컨벤션 효과도 얻고 당 지지도 높이고 싶은데 예. 실제 당사자는 유승민 그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소장파들은 예. 반기문 총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썩 맞닥지 않기 때문에 비판 견제를 날리고 있는 것 같고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가 없어서 반기문 총장이 가면 추대는 할 것 같은데 새누리당 옷으로는 대선 본선에서 이기기가 난망하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땐 반기문 총장은 제3지대에서 몸값을 좀 불리면서 지지율을 예. 높이고 나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보수 대연합으로 통합되는 시기에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거나 추대할 때까지 일정하게 시간을 좀 벌지 예.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좀 올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이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민주당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반풍이 불자마자 공세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정치 교체는 정권 교체라만 가능한 거죠. 정권 교체를 말하지 않고 정치 교체를 말하는 것은 그냥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겠다. 뭐 그런 말로 들립니다. 자기는 진보적인 보수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야 뭐 제가 뭐 평할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지금 상황이 진보 보수 또는 좌우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뭐 진짜 불사를까 걱정된다 이런 말도 오늘 한 것 같은데요. 참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에 보면 노무현 정권 때 유엔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10년의 임기를 끝나고 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처음에 이야기는 그래도 고생했다라는 한마디 정도는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예. 그 한마디도 사실 없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허니문 아니고 이거 뭐 거의 오자마자 그냥 밟아버리는 예. 뭐 그런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식인데 사실 그만큼 두렵다는 것일 예.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제일 큰 변수가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반기문 사무총장은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그냥 잠시 뭐 폭발을 하지 않을지 정말 큰 폭발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모든 화력을 쏟아서 일단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초기에 일단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저앉히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보수 대연합이라든 중도와 함께 여기에 어떤 중심에 핵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고립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장에 일단 싹부터 자르자 이런 예. 전략으로 일단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반 전 총장이 내건 정치 교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공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바꾸는 모양새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 교체는 내가 원조다. 원조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뭐 정치 교체는 원조가 맞습니까? 네, 원래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얘기하기도 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그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으로부터 박근혜로 가는 것은 정권 연장이 아니라 예. 새로운 정부, 새로운 그 정권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반기문 정무팀에서 이런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써왔던 정치인들이 썼던 레토릭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썩 만족스럽지 못한 그 슬로건이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총장에게 그 제일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있어서 제가
중도 진보 프레임의 그 싸움을 하겠다. 보수 예. 정당이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없기 때문에 중도 진보 진영으로 그 중원 싸움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원 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 제가 볼 땐 자칫 야당의 그 프레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도 진보라고 하는 것은 복지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물어보게 된다면 반기문 총장은 자신의 아젠다를 가지지 못하고 야당의 아젠다에 끌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 진보에 대한 중원 싸움을 하기보다 보수 혁신이라고 하는 자기 지지 기반과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는 것들을 먼저 선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 교체 프레임을 야권에서는 어떻게든 정권 연장으로 지금 덮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반 전 총장이 내세운 정치 교체의 진짜 뜻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기존에 있던 패권적 정치 이런 예. 것들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기득권 정치 이런 것도 좀 없애야 되겠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마 이제 복합적으로는 이제 개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뭔가 이제 기존에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정치 교체라는 예. 말을 쓴 것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게 하나의 구호로서 또 어떤 프레임으로서 굉장히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치 교체를 지금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 사실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체돼야 될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치 교체를 외치려면 그래도 뭔가 새로운 정치 교체를 할 만한 세력 그리고 새로운 세력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새롭다라는 것들이 좀 비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대선을 치르려면 그게 쉽지는 않지 쉽지 않죠. 않습니까? 이제 쉽지 않기 예.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한 비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당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예. 기존의 정당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래도 옆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성을 해야지만 국민들 볼 때는 반 총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좀 있다. 그게 아마 반 총장이 한 몇 주 내에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영입 작업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반 전 총장 앞에 놓인 과제가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 부분도 앞으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 통화하실 계획들 기회 봐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국을 했기 때문에 또 국가 원수시고 새해 때는 제가 인사를 못 올렸는데 하여튼 전화를 한번 드리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국했으니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 거리두기를 하다가 오늘은 좀 다른 기조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 이제 그 정치 교체가 갖는 그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정치 교체는 그 어렵게 말을 해서 그렇지 쉬운 말로는 나는 여당 후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던가 이런 것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다르게 한 것인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로부터 반기문 총장의 처지가 나오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정치 교체를 한다면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요구해내면서 그 과거와 절연하는 모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다시 여권의 지지 기반이라는 것들 때문에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 정도는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중도 진보와 보수 표를 모두 다 얻겠다고 하는 양손의 떡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쪽을 분명히 선택해서 그 지지 기반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그것을 플러스 알파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가지 다를 다 노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도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신의와 의리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자신을 이제 그 유엔 사무총을 만들어준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예. 사실 공식적으로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간다고 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그 친문이나 친노 세력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또 지금 상황에 보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보면 사실 뭐 거의 8번이나 만날 정도로 상당히 가깝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탄핵이 안 됐으면 사실 새누리당의 후보로서도 올 수 있는 것인데 예. 근데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됐다고 해서 사실 연초에 전화도 안 하고 또 왔는데 또 연락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신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인간적 도의가 없는 것이 이런 또 비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딜레마죠. 뭔가 전화를 하면 저쪽에는 또 이제 공격을 할 거고 전화를 안 하자니 여기 있는 또 지지층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이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한번 드리죠라고 했던 것도 아마 그 의미에는 그런 본인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설 연휴까지는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여러 가지 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놓인 숙제가 다들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대선전이 반풍이 불면서 뜨거워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나란히 어디를 갔는지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이제 국제적인 일을 많이 했고 한국의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 실정 그런 데 대해서 여러 번 의견을 좀 듣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22세뿐이 안 됐는데 네, 지금 22살입니다. 창업을 하겠다. 이게 아주 정신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화장품을 많이 개발하신다는 게 피부가 상당히 좋아 보이십니다. 좋은 화장품 쓰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한테도 하나 좀 선물 소개해주면 제가 아니 선물은 필요 없고 내가 살게. 그 역사에서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역사의 주역 인재가 많았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 그때도 고등학생들이 주역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에 나설 때가 만 17세 4.19 행정도 고등학생들이 주역이었죠. 선거권 18세는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아마 북한도 17세죠 아마. 그래서 이 19세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대권주자 두 양강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오늘은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나란히 청년층과 만나서 소통을 했습니다. 먼저 반기문 전 총장이요. 김치찌개 저렇게 청년들하고 먹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이색적이네요. 그렇죠. 예.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엔 전 사무총장과 젊은 청년들이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탈권위적이고 예. 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좋고 이채로운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 유엔 사무총장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좋은 건데 예. 단순하게 전 자리를 하고 저렇게 젊은 층과 어울리는 이미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처럼 18세 선거 연령이라든가 그 선거권 인하 문제도 이건 18세뿐만 아니라 20대, 30대, 2030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도 빨리 캠프가 정비되는 대로 청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이런 청년 마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귀국 후 첫날 거의 공식 행보 첫 행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첫 일정이었는데 네.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저기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그냥 예. 일반 김치찌개 집이 아닙니다. 창업한 저기가 김치찌개 청년들이 집이죠. 예. 스스로 창업을 해서 만든 집이죠. 특히 이제 지금 큰 문제가 바로 청년 실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 지금 청년 실업률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상 최대였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아마 이번 선거 때도 사실 지난 4.13 총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 대선 때도 보면 결국 이 청년 실업 문제, 즉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만드는 대통령이 저는 상당히 어떤 호응을 받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행선지로 여기를 찾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결국 앞으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의 올해 연세가 73입니다. 예.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런 나이를 떠나서 정말 젊은 층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먼저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사실 오셨을 때 JP를 찾아가고 이런 안동을 가고 하면서 사실 젊은 층들한테는 좀 반감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왜 좀 젊은 층한테 행보가 없느냐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볼 때는 이번 행보는 철저히 정치인 반기문으로서는 일단은 젊은 층들을 가장 먼저 찾으면서 자신의 선택을 잘 이미지를 한 만들겠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공약 상대를 일단은 첫 타깃을 저는 잘 정한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18세 선거권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율을 유관순 열사가 그때 17세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 당시 연령이 환갑도 되기 전에 다들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그 세상에 눈을 뜬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문재인 전 대표와 야당으로서는 18세를 비롯해서 청년층 세대, 2030 세대에 대해서 빚이 있습니다. 예.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촛불을 들고 나와서 제일 먼저
그 거리를 밝힌 것도 젊은 세대들이었는데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권리를 다한 것만큼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한 것만큼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해서 아마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 상징적인 조치로 아마 선거 연령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거는 18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2030 세대에 대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우호적이고 호감을 갖고 있고 늘 사회 문제 앞장서기도 고마워하겠다는 마음들을 연대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일상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2030 세대와 18세 연령을 지지 기반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예. 유효한 수단으로서 제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8세 투표권에 대해서는 바른정당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투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중요하겠지만 또 찬반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세계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의무와 권리는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국방의 의무는 18세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도 18세인데 실제로 이런 권리 이거 자체는 지금 19세로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맞지가 않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동안 이제 항상 반대되었던 논리가 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18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들이 이런 선거가 있으면 실제로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월, 6월에 있으면 진짜 고3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어떤 학습 분위기라든지 고3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우려보다는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저는 학습이라고 봅니다. 정말 지금 고3들 보면은 다 논술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거 다 판단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권리를 줘야죠. 똑같은 권리와 의무는 저는 나이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부분인데 앞으로 좀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보겠습니다.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거지 않겠습니까?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요. 지금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죠. 3자 대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44%로 반기문 전 총장을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양자 대결을 좀 볼까요? 양자 대결을 보면은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순실 게이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때문에 정치 지형이 전체적으로 보수에서 중도 진보로 이전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반기문 총장이 보수 진영의 그 대선 주자임으로 인식되면서 아마 야권 진영 내에 있는 표들이 될 수 있는 사람, 반기문과 이길 수 있는 문재인에게 모이자고 해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결집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문재인 반기문 양강 체제가 강화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총장 오자마자 저렇게 집중적으로 네거티브하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배제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국회를 정치 발전의 걸림돌로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하면서 배제 정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총장과 경쟁하면서 일단 존중하고 그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 그리고 문재인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에서의 차이가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선의의 경쟁하는 자리를 만든다면 이번 대선이 그야말로 찢겨진 국론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더욱더 아량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론조사는 말이죠. 지난 4.13 총선도 그렇지만 일단 이게 지금 신뢰성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가정 집전화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을 제대로 끌어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이런 수치를 좀 절대적으로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좀 저는 샤이 보수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면이 보면 촛불 국면에다가 탄핵 국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보면 조금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가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제대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쪽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겉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감춰져 있는 보수는 저는 꽤 많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지금 미국에서 벌어졌던 트럼프의 현상도 똑같은 현상인데 저는 그래서 이 지지도를 야당이 너무나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저는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샤이 보수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여론조사는 지금 반기문 전 총장 귀국과 관련한 컨벤션 효과가 완전히 반영됐다고는 좀 보기가 힘드니까요. 앞으로 며칠 후에 추이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요즘에 뭐 반기문 때리기에도 나서고 있는데 문 때리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대세는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죠. 대세가 유지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후보가 됐던 분이 인지도 높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오시면 본인 말씀으로 재수하시는 건데 저는 재수하는 그 상품보다는 신상을 국민들이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뭐 유명하고 그러니까 좀 유리하긴 하겠지만 전 문재인 대표님한테 그 질문하고 싶어요. 뭐 높은 자리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문 전 대표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저는 일단 뭐 야당 주자들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나홀로 독주는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해서도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하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더욱더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 더욱더 격렬하게 싸워야 된다. 다만 저렇게 말이라던가 SNS상의 선정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 우위를 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복지와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나와 그 상대가 차이가 무엇인지, 내가 주장하는 건 무엇인지, 특히 이재명이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복지 행정으로 많은 신임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정책에서 복지 문제를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정책과 비전으로 싸운다 한다면 그 싸움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야권 진영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선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싸움은 치열하게 하되 구체적인 정책과 국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제로 좀 앞으로 부딪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시장 말대로 대선에서 신상이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상이 뭐 신상의 반대말. 얼마만큼 이제 국민들에게 또 뭐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아니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좀 한계,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라면 또 신상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신상 같은 경우는 사실 신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전체적인 신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겉은 모기는 좋지만 실제로 입어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로 장단점은 있는 것인데. 지금에서 보자면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들,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지지도가 좀 상승하는 기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이제 우려를 좀 불식시키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지금 따라오는 추격하는 사람들이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라든지 좀 성남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이분들이 뭔가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들 좀 고만고만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세론이 깨질 가능성은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않죠. 힘들 것 같은데요. 또 더군다나 이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공약들 자꾸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촛불 집회하는 데서 거기서 투표를 하자. 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난 2022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뭐 뜬금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핀트가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대세로는 더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는 좀 정확히 목표를 설정하고 좀 공세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지금 마구 던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난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최근에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오르는 게 유리합니까? 내려가는 게 유리합니까? 일단 전체적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도를 빼앗는 방식이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이외의 지지층 현재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사람들과 바른정당을 아직 가지 못한 부동층들이 20, 30% 있거든요. 그 20, 30%의 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이 더 보태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0%, 대선 주자들 전체 지지율 합산이랑 50% 되는데 정당 지지율을 50%로 올리는 그런 부동층을 끌어오는 전략들을 더 쓴다면 비단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라던가 그 안희정 지사도 선명성 경쟁보다는 반기문 총장도 나타났기 때문에 외연과 중도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그 부동층 전략을 더 강화해 나간다면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내 경선에서도 보다 더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야권 대권 주자들이 요즘 뭐 반풍도 차단해야 되고 문재인 대세론도 견제해야 되고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